2023년도 2학기 녹색지대 대학원 세미나 수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원 세미나 수업 겸 녹색지대 콜로퀴움으로 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소풍 벤처스 대표님, 한상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한 대표님은 원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아까 저기서 보통 이제 연사님이 뭘 타면 타면서 앞에서 만나는데, 왜 저기 연사님이 안 오시냐고 쳐다보니까 한 분이 저 택시에서 내리는데 헤드폰을 끼시고 그 베이스볼 자켓을 입으신 것 같고 누구신가 보니까 지금 앞에서 보시는 한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대표님 연세대 경영학과 나오셨고 여러 라이프 브릿지 등 여러 그룹 저 회사의 대표를 거쳐서 현재 소풍 벤처스 대표로 계십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The Impact Capital and Accelerator라고 적혀 있어서 아마 이런 분들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제목은 기후테크와 스타트업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연령이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이미 산업 경험이나 좀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수축이지만 이제 뭐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모든 분들이 최근에 가장 큰 뭐 이슈이자 뭐 위기죠. 뭐 기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더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소풍벤처스라고 하는 초기 투자사이자 임팩트 투자사이자 또 기후 투자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좀 드릴 이야기는 뭐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기후 투자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거기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저희 사례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쭤봤더니 좀 사례 등에 좀 많은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는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가 한 13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약 좀 40% 정도가 기후 쪽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후 쪽은 에너지 순환 경제 농식품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필라를 가지고 투자를 쭉 하고 있고요. 초기 투자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래도 20, 30%는 들어봤어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전에 저희 회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어우, 예, 감사합니다. 세 분 계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또 지난주에 발표된 국내 이제 투자사 선호도 조사가 있어요. 창업자랑 어, 기창업자, 예비창업자, 산업계 종사자 등 대상으로 설문 등이 있는데 또 거기서 또 순위에 6위를 랭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저희로서는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기후 혹은 임팩트 이런 식으로 부티크 하우스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굉장히 이제 버티컬하게 투자를 하는 하우스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부티크 내지 버티컬 하우스 중에서는 저희가 순위가 제일 높아요. 예, 그리고 또 국내에 초기 투자사가 400개가 넘어요. 이제 한 440개 정도 될 건데요. 또 그중에서 뭐 상위 또 좋은 순위 랭크가 돼서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거는 기후테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녹색 경영을 여기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 수업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기후테크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 돈이 많이 듭니다. 예, 시장 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예, 초기에 기술 개발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랩 스케일에서 검증하고 POC 하는데도 시간과 자금이 많이 들어서 저희는 투자를 하고 나서 저희 기후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이 다 팁스를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고 바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정부 연계 R&D 자금을 저희가 투자한 자금의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서 물론 이제 그 최대 5배라고 하는 게 저희가 1억 투자 기준이고요. 저희 1억을 투자하면 정부 R&D로 저희가 5억을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고 그중에서 또 1년에 한 두세 개의 기업은 최대 이제 한 15억까지 매칭이 돼요. 이건 다 그랜트로 들어오는 자금이어서
창업자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는 그 동남아 위주로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 뭐 훌륭한 기후팀이 있느냐라고 뭐 궁금해 하실 텐데, 왜 없겠습니까? 이 카이스트와 견주는 NTU가 있고요. 지금은 뭐 조금 위상이 떨어졌지만 또 홍콩 과기대도 있고요. 그래서 훌륭한 뭐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싱가포르. 베트남에도 다수 존재하긴 합니다만 베트남 시장 자체는 아직 그 무르익지가 않아서 뭐 규모나 이런 숫자로는 뭐 현격히 적은 게 사실이지만 기후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저희가 발견하는 현상은 혁신가들이 기후 문제 해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부가 정책을 정비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열심히 해요. 네, 고로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고 네, 저희는 최근에는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라오스에도 폴류가 있고 뉴질랜드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하나 있고요. 이런 투자를 쭉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다른 투자사랑은 좀 다르게 다른 투자를 안 하는 짓을 좀 많이 해요. 뭐 기후 쪽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다 서울에서 합니다만 온라인 송출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먼슬리로 기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개최를 하고 뭐 탄소 배출권이 주제였던 적도 있고 뭐 DAC라고 하는 뭐 다이렉트 에어 캡처 이것만 주제로 해가지고 국내외 전문가 모셔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열면 저희도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요. 한 3, 40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굉장히 놀라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뭐 프라이빗하게 여기 이제 100% 인비테이션 온리로만 하고 있는데 한 100여 분 정도를 2박 3일 동안 이제 가둬놓고 기후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투자사들이 드문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기후 문제 해소에 있어서 생태계가 필요한데 한국의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저희 규제는 없고요. 두 번째는 창업자 혼자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기술로만 문제 안 풀리거든요. 이 기술이 잘 쓰이려면 정책 필요하고요. 당연히 그에 맞춘 금융 자본 등이 필요하고요. 또 이게 실제 의미가 있다 없다가 시민사회 등에서 지지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미디어가 사회로 실어 날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섹터에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최신 아젠다 점검하고 각 섹터에서 무슨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났고 지난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로 이제 섹터를 세 개로 구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들도 있기는 해요. 예, 뭐, 그리고 저희는 그, 디카보나이제이션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어답테이션 쪽도 포트폴리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기상정보 제공하는 곳들, 이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디카보나이제이션이 되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미 이제 변화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 거냐라고 하는 파트에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또 스마트팜 쪽에서 제가 이따 사례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수직 농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저희는 노지 스마트팜 쪽에 좀 관심이 더 있어요. 사실 노지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 타겟 자체가 적응 쪽이고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에 기반한 농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예, 관행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행농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스마트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농지들은 다 노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시설하우스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 그래봤자 10% 내외거든요. 대부분 다 노지고 앞으로도 노지일 거고 그래서 노지에 작업 지시를 어떤 식으로 내릴 거냐, 수확을 언제 해야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경험에 의존하지 말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로 뭐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솔루션 쪽도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그 카본 어카운팅 쪽 포트폴리오가 두 개가 저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쭉 좀 넓게 투자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투자도 잘 받고 있고요. 그래도 포트폴리오들이 이 숫자가 좀 더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웃데이트 돼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초기 투자사여서 투자 라운드를 대부분 저희가 리드를 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 해당 라운드에서는 저희가 가장 중심을 잡는 투자사. 그럼 보통 중심 잡는 투자사의 특징이 뭐냐? 보통은 그 라운드에서 투자 계약서 누가 만드냐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투자금을 누가 제일 많이 넣었냐? 혹은 그 해당 라운드를 보통 클럽딜이라고 해서 다수의 투자사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동으로 투자를 할 때에 그 공동으로 투자하는 투자사들을 누가 조직을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저희가 초기 투자사여서 그 저희 회사의 평균 투자 금액은 건당 2억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30개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최근 3년간 한 절반 정도가 기후 쪽에 가까웠고, 그리고 저희가 투자 금액은 최소 1억에서 최대 6, 7억까지 하는 게 저희의 기본 스코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몇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섹터는 다양하게 투자를 했어요. 제가 모든 사례를 이따 설명하지는 않을 거라서, 가상발전소, 그리고 ESS, 어, 부유식 해상풍력, 그리고 수소,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 이 모빌리티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는 회사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 제외하고는 다 직접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순환경제 영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체 이제 제품 생산부터 소비 전체 그 밸류 체인을 앞으로 관장하겠다라고 하는 곳부터 폐기물 선별장에 들어가는 솔루션, 그리고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 그리고 미세조류에 기반해서 아시다시피 그 블루 카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뽑아내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푸드 업사이클링, 그리고 DAC도 투자를 했는데 저희는 그 미국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예, 한국이 아시겠지만 아직 법령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지를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 저는 한국보다 미국에 오히려 저쪽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고, 농식품은 좀 더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대체육도 아실 거고, 그래서 얼터너티브 프로틴부터 시작해서 그 채식하는 곳이라든가, 혹은 그 식품 포장재 개발하는 곳. 근데 추출 자체도 그 농산물에서 사실 이제 소재 회사라고 봐도 무방한 회사인데요. 그리고 이런 노지 스마트팜 하는 곳들,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쭉 해왔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기 전에 아마 요 표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이게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질문을 안 하실 텐데 여전히 제가 기후 얘기하면 기후가 뭐냐는 질문을 해요. 되게 좀 난감해요. 예, 저 문과생인데. 근데 이제 기후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기후의 사전적 정의랑은 좀 다르게 기후 투자를 얘기할 때 기후는 딱 저기 나와 있는 두 가지입니다. 미티게이션이냐, 어답테이션이냐. 그리고 미티게이션은 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글로벌 나가보면 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 더 많이 써요. 클라이밋 테크 이런 표현 당연히 많이 쓰지만 좀 더 명확하게는 우리는 디카보나이제이션에만 관심이 있어. 이러면 저는 바로 드는 생각이 이 회사는 어답테이션은 크게 관심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저희는 어답테이션까지 봐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기후라고 했을 때 이런 좀 넓은 관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네. 그, 그 UN 산하기구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GCF라는 기구도 아실 텐데 거기서도 다 요거를 가져다 써요. 그리고 기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기도 하고 녹색경영 지속가능 대학원에
수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뭐, 당연히 앞으로 이 숫자가 바뀔 거냐 그러면 안 바뀔 겁니다. 예, 저는 뭐 거의 단언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기상이변 내지는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개인적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뭐 경제적 삶까지도 뭐 앞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만 그렇게 보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리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엄청난 자본을 이쪽에 할당하고 있어요. 그 기후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기후 시장의 특징은 정책 시장이라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 규제를 얘기할 때 아시는 것처럼 정부 규제가 시장을 만들고 보호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기후 시장은 대부분 다 저는 정책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된다고 보는 편이고 이 숫자도 적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예, 한국 정부가 더 해야 됩니다. 저는 뭐 단언하건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여기에 보면 글로벌 기후테크 금액이 2022년 기준으로 또 한 40%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뒤에 그 제가 최신 자료를 가져오긴 했어요. 당연히 확 꺾였어요. 네, 꺾였는데 그 와중에 좀 보이는 재밌는 스펙트럼이 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그리고 특히나 한국은 진짜 그 OECD 꼴찌잖아요.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OECD 꼴찌입니다. 필리핀, 베트남보다 낮아요. 예, 그러니 뭐 문제가 큰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뭐 정말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라고 하면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현재 7% 수준을 21%까지 늘리겠다. 3배가 늘어야 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기후를 얘기할 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정해져 있는 미래여서요. 그때까지 21%못 맞추면 수출 못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돼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들이 투입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뭐 굉장히 빠르게 최근에는 법령 정비들을 하고는 있어서 뭐 에너지 시장의 그 보수성을 저희가 감안하더라도 저희는 바뀌지 않을까? 혹은 바뀔 거다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물 경제에 실제 끼치는 영향들 때문에 그 정부가 이걸 잘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오히려 대기업들이 정부에 더 푸시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대로 가다가 한국 경제가 혹은 한국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대기업에서 오히려 정치권에 메시지를 송출하고 대기업이 더 리드를 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배경들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우리가 뭐 해소하거나 혹은 레버리징 하지 못하면 지금의 기반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위기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위기감이 그 단순하게 뭐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 네, 그래서 이게 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개개인 단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잡으실 거냐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나 혹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하는 결정들이 뭐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녹색혁명, 뭐, 혹은 그, 뭐, 또 어떤 뭐 쪽에서는 뭐 그린 빅뱅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이미 전환이 눈앞에 와 있는데 사회적으로 민감성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부의 계획이 저렇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거고, 특히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숫자는 전기차예요. 지금 전기차가 40만 대선인데 2030년까지 450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10배 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10배가 늘어났을 때 인프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면 그냥 단순 계산해도 전기차 충전소가 10배가 늘어야겠죠. 뭐 그냥 단순 계산만 하면 우리가. 이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뀔 건데요. 준비가 엄청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걱정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방향은 비가역적이다. 특히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이미.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내주지 않아요. 예, 그때부터는 전기차가 다녀야 됩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어,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1%도 안 돼요. 만 대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2030년부터 전기차만 등록을 해주겠다. 근데 싱가포르의 자동차 등록증 유효기간 10년이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2040년부터는 싱가포르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모두 다 전기 자동차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고, 베트남 같은 곳은 아직 그렇게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 조만간 선언할 거라고 보는 게, 어, 도심에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진입할 경우 통행세를 더 물리거나 아니면 아예 특정 구역은 내연기관 오토바이 진입금지까지 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그게 다 뭐 기상 혹은 기후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특히나 동남아에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나라들은 대기오염이 워낙 심각해서 대기오염이 결국은 다 사회적으로 그 건강 비용으로 쌓여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에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아닌 전기 오토바이로의 급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인식과 공감대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그 기후테크를 5개로 분류해요. 뭐 탄누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잘 해주셨고, 그래서 해당 영역들이 뭐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고요. 저희도 뭐 국내에서 이야기할 때는 요 카테고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뭐이 정도로 보지는 않아서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후가 그간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기후 테크 분야가. 근데 좀 놀라운 게 그,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지금 뭐 주가 폭락이죠. 근데 폭락이 있었다는 거는 폭등이 있었기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지난 뭐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고, 그게 지금 회수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근데 그 와중에 기후테크는 타 영역보다 거의 30% 이상 빠른 속도로 유니콘이 탄생했어요. 이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숫자예요. 1조짜리 기업이 6년 만에 탄생한다라는 게 그 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기업 가치가 1조가 된대요. 물론 이거는 실제 창출하는 가치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3자 거래가라고 하는 기업 자산 가치 평가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한 건데 일단 개수로 봤을 때도 2015년부터 20년 사이에 기후 분야 유니콘이 25개였는데 그게 21년도 한 해에만 30개가 넘었어요. 22년도에는 20개. 그럼 올해는 어땠냐? 올해 지금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지금 모아보는 중인데 올해도 한 10개 나왔어요. 네, 기후 쪽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해서 좀 놀랍죠?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실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현상이
초기 쪽에 투자가 많아요. 이게 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게 작년까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작년 하반기에 시장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가 가장 바닥을 찍은 겁니다.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올해 하반기는 그래도 올해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인데 전반적 추세가 후기에 줄고 초기에 늘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다 리스크 문제입니다. 예, 후기에 대량 자본을 투입을 했을 때에 이 속도가 안 맞으면 그 이후에 자금 확보가 늦어지거나 혹은 정책이 정비가 되는 시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이래서 시장이 열리는 타이밍을 잘못 보면 수백억 투자한 걸 그냥 날릴 수 있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시장이어서 이제 리스크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 앞단으로 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기후테크가 유망해서 앞단에 모두가 가장 기업 가치가 낮을 때, 좀 시쳇말로 저렴할 때 미리 투자를 해서 찜을 해놓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주요 대기업들은 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대기업들 기후 투자 되게 열심히 해요.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기업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우리가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건 더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미 잘 아시는 MS랑 아마존 같은 곳들은 다 조 단위로 기후 펀드 만들어서 기후테크 투자의 선두주자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석유 기반의 큰 기업들도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제일 많이 하는 데들입니다. 그래서 기후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들은 정부가 시장을 규제로 인해서 만들고 보조금을 통해서 촉진하고 대기업이 자본을 쏟아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투자금이 많이 줄었어요. 네, 딜도 줄었는데 이건 좀 통계에 따라 좀 달라요. 네, 투자금이 줄었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딜은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할 텐데 딜은 늘어났을 거라고 추측하는 편에 가깝고요. 근데 투자금이 한 전년 대비 4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후테크도 위험해 보이죠. 근데 이거는 무슨 테크든 그럼 인공지능은 늘었냐? 인공지능도 줄었어요. 예,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 뿐이지. 상대적으로 덜 줄었으니까 활발해 보이죠. 다른 쪽은 완전 위축되는데. 기후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전체 투자가 전체 자본시장에서 벤처 캐피탈 마켓이 한 50% 줄어든 걸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기후 쪽이 한 40% 줄어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이 추세 등으로 저희가 봤을 때에 딜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보이는 분석도 있는데 이 데이터를 만드는 데가 CTVC라고 하는 곳이고 VC들을 다이렉트로 조사를 하는 데여서 저는 이 앞에 PwC 자료에서는 딜이 줄어든 걸로 나오지만 CTVC는 늘어난 걸로 나오고 저는 이쪽 자료를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초기 쪽의 기후 딜은 굉장히 핫해요, 여전히. 네, 기업 가치가 낮고 이 기업들이 기술 개발 이후에 POC해서 실제 이제 커머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데 4, 5년 걸린다라고 봤을 때에 지금 초기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재밌는 게 이런 건데요. 전체 기후테크의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추세로 보면. 네, 그래서 전체 자본시장 내에서 기후테크가 이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투자 섹터로 계속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지역별 구분인데 좀 흥미로운 게, 아시아 쪽이 그 여전히 활발해요. 타 영역 대비해서.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 그 아시아는
이제 제도 정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기후테크나 아시아 기후 마켓이 이제 열리고 있어서 타 시장 대비해서 영향을 덜 받았어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이 모든 걸 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른 시장은 다 줄었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이건 근데 자본시장 전체 흐름이어서 기후테크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큰 갭이 있어요. 실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섹터랑 투자가 많이 되는 섹터는 다릅니다. 디커플링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본은 회수 가능성이 높거나 시장이 확실하거나 수익률이 담보되는 곳에 먼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섹터와는 디커플링이 있어서 좀 이 문제를 좀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갭을 좁힐 수 있을까? 이게 기후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이슈가 될 거고, 저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보조금으로 먼저 넣어야 돼요. 넣어서 리스크를 줄여주거나 확실한 인센티브를 던져주거나 그래야 프라이빗한 섹터에서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딜별 좀 더 분석을 해놓은 것들인데 그 얼리 스테이지는 되게 활발해요. 이거는 CTV 자료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기후테크 마켓은 후기 투자가 굉장히 위축돼서 총액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초기 딜은 어, 창업자가 없어서 난리예요. 아직도. 모두가 창업자를 어디서 찾을 거냐, 엔지니어들을 어디서 발견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그 카이스트 같은 학교나 정부 출연연, 대기업 연구소 이런 것들을 저희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봐요. 예, 왜냐면 이게 다 딥테크, 하드테크여서 기술 없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걸 저희는 아예 안 믿거든요. 근데 기술자들이 어디 있냐, 엔지니어들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그냥 그분들이 계신 곳을 봐야 되고 전 세계 공통 현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 파우더는 늘었어요. 유지되고 있어요. 드라이 파우더는 투자 가능 재원이라고 부르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얼마나 쌓아놨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디플로이드는 실제 쓴 자금이거든요. 쓴 자금이 그, 기본적으로 투자가 위축되었지만 드라이 파우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입되고 있고, 인플로우도 발생하고 있고, 아웃플로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갭이 있는 게 이거는 이제 글로벌 싱크탱크가 분석한 걸로는 지금이랑 비교해서 최소 8배에서 뭐 10배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야만 2050년에 글로벌의 넷제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자금을 어디서 우리는 이 갭을 줄일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기후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걸 봤을 때 기후테크의 특징이 일단 B2B, B2G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B2B, B2G의 특성은 시장 진입이 어렵죠. 예, 대부분 다 그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에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데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POC를 하고 그런 다음에 커머셜한 매출을 내기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고요.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마디로 그 긴 시간을 버텨내야 되고 또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기술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게 뭐 핫테크랑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뭐 정책이나 보조금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 관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이 중요해서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면 국적 관계없이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시간 문제이지, 어, 기술이 되게 제너럴하게 퍼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 관점에서는 국산화라고 하는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실제 뭐 에너지 안보랄까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인 그 시장의 논리는 좋은 기술은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빠르게 확산된다. 좋은 제품은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소비가 된다. 라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기후 창업의 관점에서는 기후테크를 고려하실 때 꼭 글로벌을 고려하지 않으시면 어렵고 두 번째는 한국 시장 너무 작아요. 작아서 한국에서만 비즈니스 하겠다가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시작은 한국에서 할 수 있는데 결국 글로벌 어디로 갈 거냐라는 관점을 갖고 시작을 해야만 하는 비즈니스로 인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투자한 곳들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가상발전소라는 솔루션이고 가상발전소 아시죠?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니 설명을 별로 안 하겠습니다. 잘해요, 여기. 되게 잘해요. 예, 그 대표님도 그 이쪽 분야 전문가시고 연쇄 창업가시고 여기는 현대차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결국은 전기차가 다 그 DR로 연결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완전 꽉 잡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대표님도 완전 전문가이셔서 비즈니스도 뭐 잘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투자가 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리즈 A2 라운드로 해서 또 잘 투자가 돼가지고 자금도 또 여유 있게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오노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 ESS를 하는 회사인데 모바일 ESS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샌드박스 제도로 상업용 그 이동형 배터리 서비스를 검증한 유일한 회사예요, 여전히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도 고속도로에서 그 전기차 충전하는 트럭이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거로 테스트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아리백 이런 거 통해서 뭐 비즈니스도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북미 시장이 훨씬 커서 이제 여기는 현대코퍼레이션이랑 같이 해서 조인트 벤처 만드시고 뭐 하고 있고 조만간 또 투자가 잘 마무리가 될 예정이어가지고 그 뭐 저희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비즈니스가 합법화됐어요. 예, 원래 이거 개발하시고 실증할 때만 해도 샌드박스 제도가 아니고서는 실증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했던 서비스였는데 이제는 뭐 되는 단계로 드디어 넘어왔고요.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에도 저희는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농 태양광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그 노지에서 농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위에 이제 시설을 올려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발전량이, 그 작물 수확량이 떨어지겠죠. 왜냐, 광량 통제가 되니까요. 근데 기상이변으로 광량이 통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요 개념이 지금 테스트가 광범위하게 되는 지역이 프랑스고요. 프랑스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와이너리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햇빛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 와인 맛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와인이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소비량이 늘어나서도 있지만 기상이변 때문에. 그래서 광량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생육 정보랑 결합이 돼요. 그래서 그 작물 종류에 따라서 광포화점이라는 거랑 최적 생육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광량 통제를 통해서 최적 지점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에너지 발전도 하고 작물 생산도 하고 이렇게 썸을 하면 농가 수익이 이전에 그냥 농업만 했을 때보다 소득이 한 20, 30% 늘더라. 이게 기존의 지금 학습이고 피지에서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피지는 지금 착공해서 그 조만간 이제 완공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GCF, 한국에너지공단, 코이카 이런 그 기구들이 다 연합해서
기상이변 혹은 기후위기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인 피지에다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걸 한국 스타트업이 시행사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테스트를 지금 베트남에서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는 달랏이라고 고산지대에서 하고 있어요. 달랏이 그 베트남에서는 그 농업으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어서 수요가 훨씬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작업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육은 요새 정말 많이 아셔서 제가 대체육은 뭐 굳이 강조를 안 드릴게요. 뭐 치킨 하는 곳이고요. 아, 여기가 좀 재밌어요. 계란 하는 데거든요. 맛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편의점에 가면 그 제품이 있어요. 그 CU에 있거든요. CU? CU에 그 비건 에그마요 샌드위치가 보인다. 이러면 이 회사 거예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설립된 지 뭐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CU랑 납품 계약이 돼가지고 샌드위치 납품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먹어보기로는 이거 대체육인데요? 라고 대체 계란인데요? 라는 거 얘기 안 하면 저희 회사 블라인드 테스트는 통과했어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예. 그냥, 오, 맛있네요. 샌드위치 드세요. 에그마요 드세요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차리는 수준의 맛을 냈어요, 드디어. 예. 식감, 또 계란은 그리고 주로 식감이래요. 식감이 되게 중요한데, 예, 그걸 또 잘 잡아내셔가지고, 혹시 한번 보이면 드셔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 블루카본 이쪽은 뭐 잘 아실 거고, 여기는 현재는 이제 원래 목표는 푸코잔틴이라고 하는 그, 그 소재를 뽑아내려고 클로렐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클로렐라 소비가 가장 크고, 지금 푸코잔틴도 이제 차세대 소재로 여겨지고 있어서, 이번에 설비 다 완공하셔가지고, 지금 단일 설비로는 스타트업 규모에서는 가장 큰 설비 갖고 계세요. 네, 지금 이 회사는 강릉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도 저희는 투자를 해요. 이거는 사실 기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를 저희가 좀 투자를 하는 이유가 푸드 영역에서 여기는 환자식 하는 회사거든요. 그, 그, 일단 비건은 기후 영역에서는 그래도 기후 영역을 포함을 시켜요. 이제 채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육류 소비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디카보나이제이션에 기여하는 거라서 채식을 촉진하는 솔루션, 채식을 촉진하는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의미 있게 여겨지죠. 근데 이제 이런 환자식이나 이런 섹터에 그런 채식이나 혹은 대체육들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대체육이 아시다시피 대체육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의도한 성분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냥 단백질 비율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먹는 사람의 건강 정보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조성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 등이 결국 기후랑 연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 수가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환자식이. 근데 이제 여기 가족 중에 그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혹은 본인이 이제 좀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프면 음식부터 바꿔야 돼서 이런 환자식 시장이 뭐 아주 커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노지 스마트팜 솔루션인데 여기는 기상 정보, 그리고 토양 정보, 그리고 작물 DNA 정보를 섞어요. 예. 토양 정보에서 단순하게 토질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형 분석을 동시에 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드론도 띄워야 되고요. 곳곳에 센서도 다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생육 정보를 추적해 가면서 기상 정보에 맞춰가지고 언제 씨 뿌려야 되는지, 언제 파종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전체 작업 지시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고, 그, 지금 올해 기준으로 100만 평 조금 넘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다행히 매출이 발생을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농협 같은 곳에서 이런 솔루션을 사다가 농가들한테 지금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좀 의미 있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고, 이게 대표님이 이걸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어, 그 박사까지 하셨는데 그거 하면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았어요. 예, 학부, 석사, 박사 하는 내내 작물 DNA 정보를 긁어낼 수 있는 데까지 다 긁어서 스스로 계속 DB 작업을 쭉 해오셨고, 그 DB 정보가 쌓이니까 이제 생육 정보랑 그게 실제 생육하는 관찰하는 센서랑 연결되면 이제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거죠. 지금 생육이 빠르다, 느리다. 근데 앞으로 뭐 한 달 후에 기상이 이런 정도로 갈 거니까 생육량을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고, 예측 정보에 따라서 작업 지시를 하니까 현재는 도입한 곳이 대조군 비교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산성 향상 20%까지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보시는 건 30% 찍어야 평균 30%를 찍어야 농가들에서 도입할 거다라고 보고 계셔서 계속 고도화 작업하시는 와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 스마트팜도 저희는 투자하는데, 여기는 이번에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건, 혹시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 아시죠? 굿네이버스가 여기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놀랍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영리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지분 투자를 하고 같이 베트남에다가 조인트 벤처 만들어가지고 베트남에다 공장 세워서 베트남 현지 인력 채용해서 고용 창출하고, 예, 농가들한테 이제 곤충 사업 보급해서 농가들 소득 증대하고, 그런 다음에 주로는 일단은 사료로 팔려고 보고 있어요. 워낙 거기는 뭐 새우 농장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요. 그리고 오비 맥주 많이 드셔주세요. 네, 오비 맥주를 만들고 남은 오리박을 가지고 식품 원재료로 만드는 푸드 업사이클링 회사예요. 그래서 오비 맥주, 뭐 서정식혜, 뭐 이런 곳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기업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B2C로도 제품을 종종 내는데 주로는 다 B2B로 납품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비용 구조가 좀 좋아졌어요. 예, 참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고, 이제 이 다음 단계는 현재 미생물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예, 결국 이게 발효가 계속 푸드 웨이스트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더 발효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발효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식품 원재료로서 더 가공 가능성을 높여내거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고 계셔가지고 여기도 좀 재밌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에 혹시 가시면, 혹은 요새는 프랜차이즈 가면 다회용기 컵 회수 설비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에 들어가 있는 솔루션은 다 이 회사가 만들어요. SKT랑 같이 해서 SKT에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주셨고, 여기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전체 밸류체인 설계하고 설비 만들고 이런 작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곧 투자 라운드를 또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실제 케이스를 잘 만들어내시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도 이번에 시리즈 A2를 또 받았어요. 이번 달에 클로징을 했는데, 저렇게 보이는 저 설비를 폐기물 선별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예상되시죠? 로봇 팔이 이거는 플라스틱이야, 이건 비닐이야, 이건 이게 일반 쓰레기야. 이거를 분류해내는 거고, 한국 폐기물 선별장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다라고 마켓에서는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디바이스가 팔리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최근에 또 VC들이 또 후속 투자를 잘 해주셔가지고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 이유는 환경 기후 같은 것도 있지만, 그, 그, 인건비 이슈도 있어요. 폐기물 선별장들이요, 혹시 가보신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길 권장을 드리는데, 가보면, 다 이제 해외 노동자분들이 와서 일을 하세요. 워낙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 실제 이제 순도에 따라서 수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아직까지 인건비 이슈가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선별장들이
전체 이익에서 설비 투자에 투입하는 비중이 거의 한 40%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설비들이 이제는 다 거의 다 자동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는 지금은 그 식물 어디서 뽑아내냐면 은행에서 뽑아요. 은행나무에서 소재 추출해가지고 폴리펩타이로 펩티드로 패키징 만들어서 POC 하고 있어요. POC. 근데 POC 반응이 좋아서 예, 그 CJ 같은 곳이랑 지금 하고 있고요. 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반응이 좋습니다. 대표님도 이 분야에서 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 중에 한 분이어가지고 의미 있게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LCA 같은 것도 봐요. 이게 디카보나이제이션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탄소 회계 등과 연결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기업들이 다 쓸 거라서 이런 것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농산물 유통 거래 이쪽 부분이 어답테이션 측면에서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플럭테이션이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 재배 형태도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요. 시장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 등은 어, 뭐 양파, 감자, 막 이런 작물들은 저온 창고에서 그래도 중기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저렴할 때 샀다가 비쌀 때 팔 수 있어요. 금융 상품화되는 거고 이미 그런 의미에서 뭐 선물 시장들이 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이런 시장까지도 지금 이 회사는 보고 있고 지금은 다 그간의 농작물 가격 데이터와 판매 데이터에 기반해서 계약 재배 형태로 농가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주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해서 유통 쪽으로 넘기는 이런 모델로 보고 있는 회사고요. 하고 이 회사는 기후는 아닌데 저희가 베트남에서 투자한 곳 좀 소개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베트남에서는 기후만 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정책적 그리고 기술 인력 그리고 시장 현황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도 기후 적응 문제를 그대로 겪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로 따지면 베트남판 마켓컬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1시간 배달이에요. 호치민에서 하거든요. 그 주문하면 1시간에 와요. 가능한 이유는 인건비가 싸고 그리고 오토바이로 운반을 하니까 이제 운송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트럭을 운송했을 때에 비해서. 그리고 이미 데이터 처리를 다 하고 있어서 한번 이제 배달을 할 때 세네 개나 네다섯 개의 배달건을 다 묶어서 이제 해당 지역에 배송이 나가다 보니까 비용 통제를 대표님이 정말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계약 재배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기상이변을 그대로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나 물량 확보의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금 어, 결국은 어답테이션 측면에서 식품 수급의 안정성 측면이 이런 포트폴리오사들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좀 여겨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 뭐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